자, 이전 영상에서 단어를 보면 우리는 그 단어의 소리값을 연상하고 그 소리값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마음속에서 떠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보면 그냥 의미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단계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의미를 떠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독해, 즉 글을 이해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단어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와 기능과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마음속에서 연상해내서 그것을 문장 안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능숙도가 글 이해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휘력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능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유의해서 단어 지식을 축적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인출한다는 것은 꺼낸다는 건데요. 우리 축적해놓은 그 단어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경험을 했느냐가 단어 능력, 단어력의 중요한 두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많은 단어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는 어떤 과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과의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과일,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과를 좋아하시면 사과의 그 맛이 있죠.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또는 최근에 먹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떤 사과, 시큼하다든지 달다든지 시원하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의 의미나 사과 자체가 사과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아닌 사과와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청송이 사과 산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도 사과로 유명하죠. 그 외에 경북, 문경 이런 곳도 있고, 그리고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사과의 산지에 대한 어떤 정보는 사람마다 틀리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과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도 마음속에 사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는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식도, 정보도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자, 독해를 하면서 떠오르게 되는 사과와 관련된 정보들은 단어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과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을까요? 사과의 효능, 사과의 어떤 유익함, 또는 사과의 산지, 사과의 농법, 또는 사과의 어떤 그 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식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단어, 사과나 또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그 충분한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들이 글에서 만났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느냐, 그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한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에 대한 활용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걸 그래서 빈도 효과라고 합니다. 많이 만난 단어일수록 그 단어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단어를 당연히 많이 만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어, 항상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 단어가 그냥 한 가지 의미가 있거나 좀 단순하게 알고 있는 아주 좁은 어떤 단어에 대한 정보만 계속 다시 활용을 한다면 빈도 효과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나되 다양하게 그 단어를 만나고 다양하게 쓰였던 그 단어의 쓰임새들을 경험한다면 그 단어의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습득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습득연령, 즉 단어를 습득한 지 좀 많이 지났을수록 그 단어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습득 연령이 이제 길수록
단어를 단지 마음속에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연결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단어의 활용함으로써 그 단어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단어를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떠올리는 이런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어를 쉽고 또 필요한 단어들을 잘 인출해낼 수 있다, 연상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빈도 효과나 습득 연령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유의할 점은 다양한 측면에 그 단어의 다양한 측면을 잘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를 마음에서 빈번하게 꺼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떤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예전과는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냥 단어 의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쓰이는 예문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 설명들 그 단어가 등장한 어떤 지식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단순하게 여러 번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단어를 가지고서 자기가 어떤 짤막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말을 이렇게 구사해서 말해 본다든지 이렇게 자꾸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과가 아닌 조금 더 사과보다는 높은 수준의 단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나온 그 어떤 글을 왠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혹시 내가 단어를 잘 알고 있지 않거나 또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자, 간섭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어떤 뜻이 나올까요? 남의 일에 참견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는 남의 일에 참견함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부모님한테 합니다. 자, 간섭, 남의 일에 참견함. 자, 여기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견함, 비슷한 말로 참견함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되어 있죠. 즉 간섭이라는 말을 썼다면 당신은 나와 남이야 또는 나의 일에 관여하는 어떤 자격이나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간섭이라고 말을 하지? 라고 기분이 상하거나 어떻게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식했든 못했든 제가 나를 남이라고 하고 나를 밀어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이라는 말 의미는 그 단어가 뭔가 관계가 없는 또는 권한이 없는데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섭이라는 말이 쓰인 문장과 그 글에서는 말한 사람과 그 어떤 간섭을 하는 사람과 그 간섭을 당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 남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이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에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한다, 간섭을 받는다라고 한, 간섭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 그 각각의 두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문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관계는 지금 서로 남남이거나 뭔가 이렇게 참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한쪽만 그렇게 느낄지라도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격리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어의 직접적인 일단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전을 보면 이렇게 한 줄 그 의미가 이제 정의 내리듯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정의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 그래, 나 그렇게 원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관계가 없는 이라는 말,
직접 관계가 없는 이럴 때 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사용되는 상황, 그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용되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것을 보고서 예문을 볼 때, 이 예문에는 이 예문에 사용된 이 간섭은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라고 되뇌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만나면 내가 공부했던 그 단어의 의미가 떠오르도록 계속 연습을 하죠. 되뇌이고, 또 내가 단어를 익혔으면 그 익힌 단어가 내가 어떤 독해하는 그 지문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하면 그 의미가 더 마음속에 잘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우리가 아는 단어 또는 우리가 새로 익힌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자꾸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문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장에서 서로 다른 어떤 글에서 사용된 그 단어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의미로 썼는지, 또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뭔가 조금 뉘앙스라든가 같이 쓰인 다른 어떤 단어들이 동일한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단어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약간의 그 사용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그 유창하게 있는 유창성 훈련과 단어 지식 훈련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해력 향상 훈련의 아주 기초적인 두 가지 방법은 스피커 라우드,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스피커 라우드가 있는데, 스피커 라우드의 방법은 파트너 리딩이 있습니다. 파트너 리딩에는 둘이서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할 수밖에 없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어 지식은 습득하는 것과 인출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습득만 하지 마시고 인출하는 것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그러한 그 인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인출하는 기회는 역시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단어를 모르는 단어나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단어를 아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고 단어에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다음에 또다시 그 단어를 만날 수 있는 글을 읽으면서 한번 쭉 읽은 후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아는 단어지만 내가 이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아는지 아는 것들을 모두 한번 쏟아내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 지식을 습득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